자,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그리고 중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과연 우리에겐 어떤 문제가 있고요? 또 자율주행 시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전반적인 모빌리티 산업 전망까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콘이 되고 있죠. AI까지 가고 있는데,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 일반 대중에게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앱을 배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또 무인 자율주행, 우리가 원하는 네. 궁극의 자율주행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수준과 함께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면 완전히 궁극의 자율주행으로 갈지도 한번 먼저 짚고 가볼까요? 예,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두, 세 번째는 포니 AI,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테슬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테슬라의 기술은 레벨 4가 맞느냐조차도 많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짚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 무인 로봇택시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특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테슬라의 무인 택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이제 테슬라의 측면과 이제 옆에서 보는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측면들은 이제 많은 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말경에는 이제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 무인 택시를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사실 기술에 대한 부분보다 이 제도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포괄되어야 되는데 데이터에 대한 투명하지 않은 공개나 구글하고는 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2025년 말이 아니라 한참 더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점쳐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 표를 봤지만은 지금 레벨 4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수준이 이제 레벨 5입니다. 근데 레벨 4만 돼도 실질적으로 운전수, 택시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요. 아직 테슬라는 레벨 4를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미 레벨 4를 가고 있는 두 회사가 있죠. 하나가 구글의 웨이모고요. 중국 바이두입니다. 여기저기서 제가 박사님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웨이모를 타고 오신 분들 얘기, 또 중국에 가서 또 바이두의 로보택시 타고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중국 쪽이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얘기, 오히려 웨이모는 좀 너무 편안해서 좀 별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웨이모와 바이두 우리 박사님 둘 다 네. 보셨? 예. 예. 자, 좀 얘기해 주시면서 비교 좀 해주시죠. 중국까지. 네, 일단 웨이모는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웨이모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지만 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당 25만 건 이상의 운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고 오신 분 많아요. 우리 굉장히 한국인들께서. 유의미한 예,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1,500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모든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합니다. 제도적인 신뢰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중국 AI는 실제 타보지 않고는 통계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기업이 주장하는 걸 믿을 뿐이죠. 저도 이제 바이두와 그 중국 포니 AI가 초청을 해서 기업 탐방도 가보고 예. 그 자율주행들도 타봤는데요. 예. 꽤 길게 탔는데 이제 타다가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거칠다던데. 그게 이제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갔던 올 여름에는 타면 무단횡단을 그냥 하는데도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역동적인 교통 문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심지어 경적도 울립니다. 빵 길게도 울리고 예.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술의 이슈는 이제 끝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국의 AI 자율주행도 굉장히 발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그 중국 AI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래요? 엔비디아의 칩 하나만 해외 의존이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다와 레이더가 전부 다 이 중국산 기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 포니가 우리 강남 일대에서도 테스트 맞습니다. 진행하고 그런 이슈가 있었죠? 예. 포니 AI는 아예 한국에 그 지사를 차려놓고요. 포니 AI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늦춰지면 나중에는
뭐 웨이모 아니면 포니 AI 아니면 그렇죠. 테슬라의 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우리만의 자율주행 시스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들 보면 레벨 4 단계 왔죠. 왜냐하면 이제 기사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항상 이 레벨 4만 됐을 때 우리가 늘 따져드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되지? 이 문제가 지금 풀린 겁니까? 안 풀린 겁니까? 안 풀린 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이랑 중국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방송이니까 이제 풀렸냐 안 풀렸냐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데요. 네. 풀려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지 않으면 아. 제조사 책임이 커야 되는지 운전자의 책임이 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벨 2나 3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인간의 개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인간에게 책임을 더 많이 부여를 하는 건데요. 네. 이제 4나 5가 되면 그 부분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법적인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어떤 그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간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조사도 의무가 없진 않습니다. 자율주행 기록 장치를 차량에 의무 장착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정부에 공유하고 사고 진상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의무 그리고 법적 규정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대입니다. 이 제조사와 운용사가 책임을 구분해서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현재는 제조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조사가 실질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 본질은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과정에 쌓인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지금은 그 경계에 딱 머물러 있는 정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샌프란시스코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웨이모 타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박사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뭐 확실하게 어떤 조율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네. 뒤에 조율하자. 이게 미국이라든가 또 중국의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로 와 보면 지금요. 우리는 아직 레벨 4는 아니고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탑승한 자율주행 택시 세대가 강남에서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되게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이게 기술 때문인지 아니면 규제 때문인지 뭐 때문이죠? 중국은 막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약간의 조급성에서 나온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은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법적인 우리 안 돼요? 토대가 달라서 법이? 네. 아예 개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유독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국가가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현존하는 기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만들어 놓은 기술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술도요,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사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편의성 같은 장점이 크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수용성은 그렇게 빠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외 기술을 무턱대고 한국 시장에 불러와서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해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네. 그럼 한국 지형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하더라도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그렇죠. 이해관계자 반발이나 이 산업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택시 서비스의 부족함들을 이야기하고 예. 사업자들은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려는 구상들을 할 수만 있지만 이게 허가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탈하게 될 운수 종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국 승객이 받을 혜택이나 해외 기업 의존도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국내 기업을 활용한 경쟁 구도 형성은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져가면서 자율주행을 받아들일 시간을 벌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용화의 지연 원인들을 찾는 것보다는 물론 설명드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용화를 시작할 단계고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좀 누군가 우리 한국 K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지금 연구하고 좀 있나요?
왜냐면 이대로 갔다가는 그냥 남의 거 써야 될 것 같다는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뒤쪽에서도 몇 예.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미리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또 가죠.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개발이 되기 사실 알고리즘은 거의 오픈 소스에 가깝습니다. 이제 예.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놨는데 뼈대를 구축을 해놓은 거죠. 예. 지금 시기는.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만의 기술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개인 정보는 보호에 치중되도록 사회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절차들을 둬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혹자들은 그런 제도가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멀리서 보면 한쪽을 뒤처지게 만들고 한쪽을 강하게 갈 것이냐, 다른 쪽을 뒤처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호에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고 합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의 수치 출발점이 달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이만큼 벌어져서 미국과 중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도 이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약 내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약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 나쁜 의미로 발목을 잡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야 되지만 예. 그와 동시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훨씬 더 틈새 시장이나 부분에 최적화해서 상용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을 훨씬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사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우리가 약간 늦게 출발하더라도 뭐 못 따라잡을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힘이 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보고서가 정말 세간의 화제가 됐었죠. 이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걸 누가 냈느냐? 한국은행이 이제 발간을 한 겁니다. 정말 많이 회자가 됐었고, 근데 핵심이 결국 자율주행이었더라고요. 먼저 한국은행이 우리 택시 산업의 현주소를 어떻게 봤는지를 좀 보고 네. 해법까지 가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갈까요? 네, 네. 택시 산업 현주소. 택시 산업의 현주소는 일단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네. 전통적 개념에 너무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자율주행 택시라는 기술을 하루빨리 맞아들여야 한다라는 네. 거고요. 기회 요인이 많다라는 점들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연평균 51.4%의 이제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런 51.4%뭐 이런 건 사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네네. 이제 다양한 가정들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기회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전통적인 택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쓰는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한 이분법으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그 기술 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승객의 이동이라는 이 전통적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입니다. 네.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그 서비스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쓰느냐가 전통적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구분은 그렇게 맞지 않는 구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의 한국 택시의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디지털 수단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야 무슨 뭐 플랫폼 독점이라든지 불공정 이슈가 언급이 되지만 한국을 단위로 살펴보면 한국의 택시 시장은 뭐 일본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배우고 싶은 하이테크 택시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것들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택시가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집단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러한 기술들이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가 먼저 정의되어야만 그 이후의 논의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후생도 뭐 굉장히 많은 그 추정치를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1,600억 규모의 소비자후생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한켠에 지적하고 있듯이 이거는 순소비자후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근데 보고서를 봤을 때 한국은행의 걱정은 이거인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적어도 택시 분야에서는 속속 이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택시 면허 제도가 있어서 기사분들이 계시니까 뭐 우리 박사님께서는 기술을 우리가 빨리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술을 빨리 따라가더라도 기존의 이 택시 면허 우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간 이 택시 기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서 빨리 엑시 플랜을 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약간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은 분명히 아이디어로서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 내수 서비스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조선업처럼 어떤 전략이 시행됐을 때 그 정책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연결고리보다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일반 소비자나 해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내수 서비스업은 백이 고정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의 기술이 다른 업종을 대체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탈락하게 될 운수 종사자라든지 그분들의 재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약간 쉬쉬하고 있던 예. 그리고 금기시되고 있던 이 자율주행 면허. 택시라는 예.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는 이 한국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기존 택시 면허를 정부가 적정 가격에 매입해서 또 소각을 해서 하나씩 좀 엑시 플랜을 짜야 된다. 이런 좀 굉장히 적극적인 제안까지도 함께 했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이제 자율주행에서 UAM 도심항공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하늘을 나는 차 2025년에 다 됐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방송도 했는데 2028년으로 시기가 이거 왜 늦춰진 거죠? 또 뭐 결함이 발견된 건가요? 공교롭게 제가 나왔던 또 편이 네, UAM 네. 편이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3년이 또 늦춰졌네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 기본적으로 혁신은 아마도 기술 개발의 이슈는 아닐 겁니다. UAM 을 역시도? 네, 우리가 이제 예.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혁신은 결국엔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UAM이 지연되는 이유도 하늘이를 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란 게 아직 사회적 신뢰를 얻기에 부족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던 거죠. 네. 대표적으로 기체 부분에 대한 개발 지연입니다. 이 부분이 연장성과 성능 두 개를 다 잡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항공 안전 인증에서도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붙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UAM은 정말 앞서간다 해서 현대차 그룹 이야기도 있었고 하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러다가 또 UAM도 미국, 중국한테 약간 처지나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우리의 실력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도 상당한 많은 노력들을 네.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체뿐만 아니라 이 UAM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건 이 한국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들도 이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내실 강화로 조금 선회하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UAM 상용화 계획을 조금 미뤘거든요. 근데 현대도 이 인증 취득이나 미국 상용화를 2028년으로 타겟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조비나 아처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덩달아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비도 지금 같이 늦어지고 있나요? 조비는 가장 빠른데요. 네. 그 미국의 5단계 중에 4단계 인증까지 취득을 했고요. 네. 아처가 3단계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슈퍼너 기종 현대거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사회적 수용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정성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발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8년 LA 올림픽을 전후해서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뭐 하나나 SK텔레콤 같은 기업들, 국내나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어서 아직 우리가 UAM 늦어졌다고 해서 기대를 저버리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좀 함께 하니까 기술력이라든가 우리가 쫓아가는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이고 사회적인 합의, 제도에 대한 이 합의성 이게 훨씬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공론화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R&D가 아니라 R&I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기술 개발을 해서 내가 쓸 수 있을 때 얘기인데요. 내가 만들었는데 남이 쓰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R&I는 남이 만들건 내가 만들건 그걸 상용화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만든 거 우리도 못 만든다고 해서 우리는 뭘 다 바꿔야 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공론화되고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전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